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미국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안불안한 이슈긴 한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경영 불안이 제2의 실리콘밸리의 파산 쇼크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경제도 흔들고 그를 넘어서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콩 H 지수에 관련해 가지고 커다란 피해를 보신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서 대규모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뭐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들은 한 55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사업용 기준으로 해서는 19%를 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8%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피크 때보다도 한 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던지기가 계속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올해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의 대규모 손실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익스포저가 있는 편이었군요.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금리라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일까 했다가 그 금리 인하의 시기가 자꾸 이제 예측치가 미뤄져서 그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금리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모기지 신용 등급이 10등급입니다. 슈퍼프라임이라든지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30년 장기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제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대출 기간이 아예 짧은 상황이고요. 대출 만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때 건물주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또 은행의 심사 기준이 얼마만큼 까다로워졌는가를 볼 수 있고요. 또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 가격 하락분만큼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대출이 축소되니까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들 하락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미국의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이 얼마만큼 많은 부실이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기 위해서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에서 대형은행보다는 중소은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이라는 것은 자산 총액이 2,500억 달러 이상 되는 대형은행을 말하는데 이들은 총 재산 대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6%밖에 안 됩니다. 다만 중견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1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그 사이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 대출이 한 18% 되고 있고요. 지방에서 중소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100억 달러 전후의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무려 33% 정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뉴욕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그 대출 비율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뉴욕이라든지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격 하락에서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역은행이 사실 지금 가장 앞단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실 채권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채권 문제로 앞서 말씀드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가 2월 초순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밀려 있거든요.
지난해 초였던가요? 부동산 쇼크로 금융주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은행권 불안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무자르듯이 말씀드리면은 은행의 대규모 인출 사태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됐을 경우에 그 대형 예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25만 불까지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인출했었고요. 이에 대한 그 인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보유채권을 헐값으로 내다 팔면서 은행의 수지가 악화됐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은행들의 대규모 자금 인출 현상이 지금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 큰 손들 같은 경우는 MMF라든지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상태고요. 지금 미국 안에서는 레시프로컬 예금 네트워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제도를 이야기하면 은행 간의 상호 부조 형태가 되는데요. 상호 예금 네트워크라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넣어놓았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도 25만 달러까지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나머지 25만 달러를 다른 은행에서 나눠서 분산하는 이런 제도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는 측면에서 예금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에 따라서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약세를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귀결이 됩니다. 레시프로컬 예금 네트워크. 사실 이게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예금 보장 구조길래 지방은행에서는 뭐 이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네, 상호 예금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100만 불 정도를 갖고 있는 고액 예금자들이 중소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을 경우에 25만 불밖에 보험제도를 적용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불가피했었는데요. 현재는 많은 은행들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그 보험을 받기 위해서 상호 예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은행 간의 예금을 서로 나눠서 분산해서 일치해 두는 제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금을 2개 내지 3개, 5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자는 표준 시장 예금과 관련된 이유로 적용받기 때문에 고객들은 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금과 관련된 유출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은행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선례 같은 게 있으면 또 참고해 볼 만하죠. 예, 중요한 포인트까지 좀 체크해 주셨고요. 미국의 대선 이슈도 한번 볼까요? 사실은 미국 대선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슈퍼화요일 일정이 있다 보니 아마 시장의 영향력 측면에선 점차 그 힘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올해 대선 승리하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승리한다면 예측 불확실성이 커져서 세계 질서는 흔들릴 것이라는 보도 내용,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그 공약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게 미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핵심 내용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로 이제 통상이라든지 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트럼프보다 더 나은 친구가 없다는 제목하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10가지 공약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관세 카드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무역과 관련된 리밸런싱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의 관세, 또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적국에 있는 그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치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국의 천연 자원과 관련해서 이를 개발시키고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본격화시켜서 이제 자기 집권하는 동안에는 세계 1위 석유, 천연가스 생산 대국뿐만 아니라 수출 대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자마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했고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탈탄소화 정책도 바로 폐기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하고 좀 그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을 동맹국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 분쟁, 대만 해협의 위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정 정정만 해드리겠습니다. 슈퍼화요일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예, 3월 5일. 이때 프라이머리가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이 돼서 공화당 내에 그 대선 후보가 거의 윤곽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중론입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